형 보실 때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청자, 그러니까 참여자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조회수나 구독자 같은 경우 조금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12월 달 시작이면서 이래저래 좀 뭐 챙겨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은 우선은 11월 달 이 지금 보시는 수익주기 플랜, 네, 11월 달 수익주기 플랜 결산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주기 플랜을 11월 달부터 가동시킨 게 총,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제 원금 16,000불 말고요. 추가적으로 가동시킨 이제 수익주기 플랜이 수익금을 그 기초로 해서 플랜 한 개 27개입니다. 27개 추가적으로 더 한 거. 그래서 총 29개 정도 수익주기 플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안녕하세요.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리고, 자, 그러니까 첫 시작은 7,500불부터 쭉 해서 총 29개, 요 원금에 관련된 수익 주기 플랜까지 하고 총 29개예요. 근데 이게 총 수익을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6,575달러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수익만 합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3,000달러, 그 다음에 여기 2,800달러. 원래는 그 수익금을 또 추가적으로 수익 주기 플랜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조금 더 발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 수익 주기 플랜을 그냥 꾸준히 그냥 수익 나는 거는 나는 거대로 놔두고 여러분들의 원금을 이렇게 시드를 갖다가 가동을 했다면 한 6,500, 그러니까 5,500불 정도 지금 그 두 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5,8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한 달 결사라 하니까 2,575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조금 더 돼야 해요. 제가 약간 누락시 피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차익이 한 700달러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700달러 이상의 어떤 수익금을 더 발생을 시킨 거죠. 지니hin회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700달러 이상을 지금 수익 주기 플랜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이런 또 다른 또 운영 방법을 제가 또 조금 더 가미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또 수익이 늘어날지 이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11월 한 달 총 16,000달러 시작 총 수익금 6,575달러 이렇게 야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랑 같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이 정도의 수익금은 나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와야 돼요. 한 6,700달러 정도. 왜냐면 제가 주날이 조금 누적시키니까 그 로스 난 게 있어요. 제가 바로바로 가동을 못 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치면 저 정도의 이제 수익금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6,000달러 한 달 동안 투자해서 6,500달러 번 거예요. 예. 이거 엄청나게 큰 그 수익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한 5,800달러 조금 미만입니다, 미만. 예, 왜냐면 이제 진이가 아무 거래를 잘해도 손실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조금 미만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한 5,500달러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셨을 때 한 1,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고, 12월 달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하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어서 오세요. 자, 요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요즘 뉴스나 언론에다 환율 얘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환율 1150원, 113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환율에 대해서 엄청나게들 많이들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관련된 좀 괜찮은 동영상이 있어서 요거 하나 보고 지금의 현 상황,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테더 있죠? 이 테더를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근데 뺏긴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테더 자산을, 달러 자산을 마음대로 지금 팔거나 또는 그거를 원화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10분짜리 정도 되는데 한번 이걸 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여러분의 월급이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1,000원이던 라면이 1,500원이 됐고 5,000원이던 김밥이 7,500원이 됐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공포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 속 시나리오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1,500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겁니다.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추세대로라면 1,500원대도 가능한 수준이라고요. 한 이코노미스트도 1,500원이 시야에 들어왔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이 아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식탁에서, 출근길에서, 그리고 미래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매일 확인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시세를 들여다보지만 환율은 뭔가 저 멀리 있는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만 해도 환율은 1,35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1,470원을 넘어섰죠. 120원이 오른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돈 120원, 편의점에서 껌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에게 한 달에 3,000달러씩 생활비를 송금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7월에는 40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36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1년이면 432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할부금이 나가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을 때 7월에는 약 7,38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800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보냈는데 580달러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수입 물가가 석 달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나 뛰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환율 상승이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요.
지금 오르는 수입 물가가 한두 달 뒤에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미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0,000원짜리 칼국수가 화제가 됐죠.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그게 외식 물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고 이게 외식 물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국내 식품 제조업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밀, 대두, 옥수수, 원당.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음료수의 재료들이 전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CJ제일제당은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를 경우 세후 이익이 약 13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FNB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약 20억 원 감소한다고 추정했죠. 기업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트에서 라면이 동났습니다. 화장지가 품귀 현상을 빚었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먹을 라면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진짜 쓸 화장지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삽니다. 나중에 없어질까봐 미리 사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없어집니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환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외환 시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달러가 필요한 사람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고, 달러를 가진 사람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 마트와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외화 예금 월 평균 잔액이 918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약 135조 원입니다. 수출 대금을 받았으면 원화로 바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바꿉니다. 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옆집이 달러를 사니까 나도 삽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면 달러는 귀해지고 가격은 오릅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는데 같은 기간 외화 예금 잔액은 8.8%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조금 늘었는데 달러 보유액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11월 18일 기준 달러 보험 판매액이 1조 5,01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서학개미들도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기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만 올라가면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 라면 사재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라면을 사면 진짜 라면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기만 하고 안 쓰면 시장에서 달러는 점점 귀해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스스로 가속화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더 사고, 끝이 없습니다. 이걸 공포매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수입을 많이 하는 업종입니다. 정유, 항공, 철강, 식품.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정유업계입니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달러로 사들입니다. 10억 배럴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하루에 약 270만 배럴을 수입합니다.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보고서에서 환율이 10% 오를 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약 1,544억 원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약 6%가 오르는 건데
비례 계산하면 약 900억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정유회사가 손실을 보면 유류세를 올립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항공사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30%가 유류비입니다. 여기에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회화 부채가 약 48억 달러인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4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100원이 오르는 거니까 4조 8천억 원의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메웁니까? 항공권 가격을 올립니다. 해외여행이 비싸지는 거죠. 철강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을 전부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뛰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는 위축돼서 제품 가격의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익이 줄어들죠. 식품업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원달러 환율 10% 변동 시 35억 원의 세전 손익 영향이 있고 CJ제일제당은 10% 상승 시 세후 이익이 13억 원 감소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업종이 무너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정유업계가 무너지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모든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업계가 무너지면 항공권이 비싸지고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관광산업이 무너집니다. 철강업계가 무너지면 건설 원가가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오릅니다. 식품업계가 무너지면 장바구니 물가가 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우상승합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414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14원 오르면 물가가 0.04% 오릅니다. 그럼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100원이 오르는 거니까 약 7%포인트입니다. 물가가 0.28% 오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물가 목표치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평균 값입니다. 어떤 품목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9월에 2.3%였는데 10월에는 4.8%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른 영향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요. 금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은 사람들은 계속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개인은 소비를 줄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죠. 서울신문이 10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리 조정이나 구두 개입보다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밴드를 붙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좀 지루하셨지만 잘 보셨나요? 예.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IMF 때랑 거의 환율 위치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암호화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자산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이었거든요. 금. 유일하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을 나라에 다 뺏겼죠, 사실은. 거의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나라를 되살리려는 의미로 해서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걸 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수많은 그 금의 가치가 지금으로 치면은 한 32조 정도 돼요. 그때 국민들이 다 모은 금이. 네, 그 정도로 금의 양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어쨌든 간에 그때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의 우리나라 국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은 좀 낫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이 자 진위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첩보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이제 국내 사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산에 관련된 얘기들 중에 이 환율이 엄청나게 우리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환율에 대한 부분만 알려줄 뿐이지 이것들은 우리 국민인가 우리 국민들이라고 할게요. 예. 이 바로 실생활에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물가, 뭐 밥상머리 물가 이런 건데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 암호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암호화폐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 안전자산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 대표적인 금.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금 투자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죠? 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죠, 금.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선물, 뭐 할인 상품 이런 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암호화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암호화폐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충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환율에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건상 이게 천연자원, 흔히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잘 없다 보니까 어떤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 다른 나라랑 비교를 만약에 하자면 자원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급을 하면 돼요. 자급. 예. 그 나라 안에서 하면 되는데 어,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똑똑한 인재들이나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해요?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이 생각을 해본대요. 지금 대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영상에서? 예, 수출로 벌은 달러를 예,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냥 일반 국민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지금 달러를 계속 쟁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기업들은 수출로 벌은 돈을 받고 원화로 바꿔서 원화에서 또 소비 진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뒷부장에 나오는 납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라 전체가. 근데 그 납수 효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달러만 모으고 있어요. 달러만. 왜냐? 벌써 원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가 발전하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단 원화 가치 하락 만큼 나라가 발전하면 되는데 뭐 그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죠. 근데도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달러로 바꿔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은행 가서 달러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뭐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바꿀 수가 있냐요? 없단 말이죠. 바로바로 못 바꿔요. 환전을 못 한단 말. 아무리 TC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금성에서 좀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달러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가만히 고민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따져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산가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인을 자산들을 엄청나게 사들여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산가들이 현역이 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지금 해외 뭐 부동산이든 해외 투자든 뭐 그게 일환으로 봤을 때 뭐 해외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달러 자산의 형태의 어떤 투자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달러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에 관련된 자산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어요. 지금 테더도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테더. 여러분들이 지금 진위를 통해서 지금 달러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인 테더가 기초 자산인 테더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 세력이 지금 테더를 모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더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그 얘기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그 달러 자산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지금 달러 자산인 테더나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지금 어떤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환율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어떤 달러 자산인 테더, 그래도 암호화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아니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달러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경이 사라졌다. 금융 간의 특경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하는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라 간의 어떤 금융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리스크 관리, 자, 진이가 잘하는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려면은 지금 진이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테너 자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많이 바꿔놓는 게 좋고, 바꿨다면은 그거를 어떤 투자 자산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뭐 그게 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진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이제 바꿔놓은 투자 자산, 그러니까 바꿔놓은 여러분들의 어떤 달러가 됐든 테더가 됐든 그 자산을 절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나면 그 바꾸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죠? 그거에 단해서 진이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접목을 해보면 진이는 이제 그런 투자 상품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의 국내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공포 매수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심리를 건드린단 말.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끔 만들어요. 왜? 그러니까 달러가 뒤기가 나도 사고 너도 사고 하다 보면 달러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제 사재기처럼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옵니다. 자주. 왜냐하면은 그게 감정적인 투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근데 가서 달러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환율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 이 환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계속적으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율의 어떤 흐름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대로 환율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쵸? 지금 계속 2,480원이든 뭐든 간에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도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이를 만났을 때가 한 이 정도라고 잠깐만요. 네. 한 이 정도 구간이 돼요. 한 요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그러면은 이만큼의 어떤 한 차익을 보고 계신데 그 한 차익에 대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그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원화로 다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산다. 이런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맞지 않거나 뭐 약간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환율이 정말 더 폭등을 할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폭락을 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냥 옆에 흔히 얘기해서 옆으로 가는 바스퍼는 이루어지. 이거는 그러니까 변곡이 있는 겁니다. 변곡. 아직은 투자 자산이. 환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겨도 끝까지 달러를 쥐고 있어야 되고요. 흔히 얘기해서 테더죠. 테더를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자기가 지금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화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위를 선택을 하셔서 그 달러 자산이 태도로 바꿔 넣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에도 보셔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너무 빠르게 갑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산이 많고 그 달러 자산 형태로 투자하실 거나 해외 부동산이나 이렇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솔직히 뭐 0.1% 정도밖에는 되지 않,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서.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대안이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진위밖에 없어요. 그쵸? 뭐 보안성이나 아니면 어떤 수익 주기 플랜에 관련된 수익성이나 또는 앞으로 진행될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까지 그렇게까지 따지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개인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진위를 통한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테더를 선택을 해서 테더로 이제 바꿔놓은 다음에 그 자산을 수익 주기 플랜을 가동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냥 한 차익만 노리시면 그거를 그대로 두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일단 손실을 내면 안 되잖아. 그 손실을 내지 않는다는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위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 제가 더 이상 더 많은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그만이 이제 보시면 요거는 뭐 제가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약간 사이클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뭐 이렇게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물론 이제 차트나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뭐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십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큰 부자가 태어날 수 있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주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기회를 토착을 해야 돼요. 자 보면 암호화폐가 한 번에 큰 흐름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흐름이 있은 다음에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뭐 흔히 얘기해서 지금처럼 막 내려올 때 뭐 폭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얘기해서 시장이다 다 대출당해요. 근데 심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자산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 암호화폐 전체가 조정을 받는 동안 우리는 시드가 늘어간다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점점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느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금 암호화폐가 살아나거나 흔히 얘기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올라갈 때 또 진위가 잘하는 어떤 또 트렌드 매매가 또 나왔을 때 그때 더 많은 자산을 진위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직접 하고 싶으시면은 그때 가서 또 하셔도 되고 하지만 시간은 녹여요. 그러려면 투자 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시드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려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직접 투자가 되든 또 진위를 통한 또 다른 방식의 투자가 되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달러 자산으로 먼저 바꾸는 게 급선무고요. 그 달러 자산으로 바꾼 테더를 진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시드를 계속 불려야 돼요. 걔가 불린다는 의미는 잃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 그거 진위가 제일 잘한단 말이죠.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뭐 일정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불리다 보면 늘리다 보면 뭐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또 이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이 비트코인 이 사이클에 맞춰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디지털 금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등처럼.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지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영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암호화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대체 수단이 생긴 거예요. 뭐 10년이든 20년 전이든 암호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원화 가치 하락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온몸으로 맞았어요.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대체 수단이 없었습니다. 대체 수단이. 자, 그나마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방식도 나왔고, 그거를 통해서 또 펀드 전략뿐만 아니고 그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이라는 투자 상품도 생긴 겁니다. 오토트레이딩.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회다. 저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지금 위기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진위를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기회예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은 솔직히 기회라는 인생에서 몇 번 안 오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위기라고 한다면 진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인생에서 한 번 정도의, 이제 뭐 3번 정도 온다고 치는데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지금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뭐 마음이 급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그 지금의 수익에 만족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오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볼 때 평생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나온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면 평생 가는 그 투자 상품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진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워낙 같이 하락을 어떻게 보면은 방어할 수 있는 태도 자산이 있단 말. 그럼 태도 자산으로 바꿔 놓으시면서 진위를 통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거. 절대 여러분들의 원금을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손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위를 통해서 이득을 또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진위가 잘하는 게 리스크 관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11월 달에 지금 무적 수익만 제가 6,500불이에요. 물론 한 5,500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수익금을 또 기초자산으로 또 수익 주기 플랜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추가자산 추가 수익금으로 한 $1,000 정도 더 이렇게 발생을 시켰죠. 그러면 이거는 다 타르게 곡선이 더 올라갑니다. 이거 역시도 복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의 시기가 위기라고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기회다. 진위를 알고 계시거나 진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도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공포 조장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태도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고래들이나 세력들이 잘해요. 언론들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 투자 자산을 소중하잖아요. 네,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절대 뺏기시면 안 되고 그 뺏긴다는 의미도 그 투자 자산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진위를 통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취지로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릴 거고 우리 태도 절대 소중한 태도를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늘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더 해드릴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예전에는 어떤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진위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도 또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 더 많은 얘기들을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지금의 어떤 그 분위기상 달러 자산의 어떤 지금 뺏으려고 하는 흔히 얘기해서 뭐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산들은 좀 과치고 있어야 돼요. 예, 절대 다른 민가 파트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기회예요. 기회. 충분히 있다가 한 2, 3년 뒤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러려면은 달러 자산을 꽉꽉 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